징역 4년형. 이것이 마침표이면서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징역 4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게 그 징역 3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국정원법 위반 두 개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그 파기환송 전에 고등법원에서 두 개 합쳐서 이게 3년형을 선고했고,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파기환송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옛날에 두 개 법에 따라 하면 이게 3년이 원칙은 예상됐는데 예. 아마 이게 1년이 늘어난 거는요. 최근에 SNS 대책 회의 문건 이게 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수장 회의 녹취록 이게 복원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좀 이게 선거 개입에 어떤 게 구체성이 좀 더 커지면서 불법의 양이 커져서 1년 증가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반대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또 특정 선거운동까지 나아가서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4년형에 이제 처해지고 법정 구속이 예.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과거 4.19 때나 이승만 정부 때나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중립이라고 하는 선거에 있어서 엄정 중립이라고 하는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국가기관의 수장이 그것도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조직을 활용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투표냐 끌고 가서 부정 투표하고 이런 식만 하는 것이 사실 선거 부정이 아니라 예.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의미의 선거 부정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 증거 조작 사건 가지고 얼마나 당이 거의 침몰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이 4년 판결을 보면서 정말 18대 대선에 있었던 광범위한 국정원 차원에서 선거 부정, 선거 개입 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은 국익 수호의 최후 보루거든요. 예. 근데 국익 수호가 아니라 정권 수호의 최고 보루가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정원의 원훈이요.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원훈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개혁과 여론 조작을 위한 이거는 나름대로 정권을 위한 수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권 선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사라졌다고 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는데 예.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큰 선거법상의 위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치열하게 또 정치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어젠다는 예.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젠다가 나오게 됐을 때 정기국회도 그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시끄럽게 수밖에 없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4차례 재판이었고 이제 반전이 거듭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1심이 집행유예, 2심이 징역 3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된 거였고요. 쟁점이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냐 유죄냐가 계속 뒤집힌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뒤집힌 건가요? 저는 이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는 그건 분명한데 예.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은 예를 들어 공무원은 이게 선거의 중립을 지키고 개입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그건 이게 근거가 뭐냐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게 댓글이 줄었다든지 예. 선거의 중립을 지키라는 또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됐고요. 근데 2심 고등법원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실린 첨부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 선거에도 개입했다. 그래서 이게 유죄가 된 건데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파일 있잖아. 첨부 파일 예. 2개. 이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나와서 자기가 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걸 인정했다. 그래서 이게 파기환송 됐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 후에 고등법원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직원이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따라서 이게 두 개는 첨부 파일은 지금도 증거는 인정 안 했어요, 이번에도. 예. 근데 다른 증거가 놓은 거죠. 바로 이게 아까처럼 내부 회의, 부서장 회의 그게 녹취록 예, 말씀하시는 녹취록이 거죠? 놓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보고했던 SNS 그 대책이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증거가 놓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로 유죄가 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이 이번 유죄 판결에 이제 스모킹 건이 된 것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이 녹취록의 내용을 일부 좀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09년 12월 18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언론에 대해서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떤 거 하고 딴 게 정체성이 아니고 그런 게 정체성이다. 2010년 1월 22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어서 다른 지역들은 더 나빠진다는 식으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가서 쓸데없이 말하는 놈은 한 대씩 먹여버려라. 2011년 10월 21일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종북 좌파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2009년 6월 원세훈의 지시 녹취록 내용인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후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겠느냐를 잘 판단해야 돼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말들입니다. 종북 세력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성과를 폄훼하는 등 종북 정권 수립 야욕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을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원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결코 네,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다. 인터넷 자체를 청소해야 한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그 예. 나름대로의 구체적 지시가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된 거죠.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증거로서 확보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 그 시점을 보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2010년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좀 이제 의문스러운 것은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당시 세종시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시끌시끌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국정원장이 결국은 찰떡궁합 공조를 보이는 그런 식의 보인 그런 행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야 이건 상당히 결국은 계파 갈등과 별도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라는 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정원장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을까라는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면에서 이제 적폐청산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지만 예. 하여튼 분명한 것은 진실이 명쾌하게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같은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 지난 2012년과 지금 이 사건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실체 자체가 상당히 상반돼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네. 녹취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실체에 접근했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예. 바로 이 댓글 사건이 수사가 들어갔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동욱 검찰총장 라인에서 또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이 뭐 항명 사태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은 또 혼외자 문제로 또 다시 낙마를 했고 윤석열 팀장은 또 사실상 뭐 좌청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과거사를 생각해 본다면 5년 뒤에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돼 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식의 결과였다가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국정원에서 과거 원세훈 원장의 예. 고위 관부 부서장에 의해서의 녹취록이 복원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정권 교체에 정말 이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판이하게 다른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본다면 국가기관이 그것도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뭐 사실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만 예.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조직적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저는 계기로 해서 전혀 이제는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은 정말 근절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계를 지난 2012년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한 손에는 그 커피를 들고 자기가 6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보가 들어왔다. 607호에 계신 분이 불법 선거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면 607호 문을 열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처음엔 그랬다가 들어가고 나서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걸로 봐도 이 의혹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12년 12월 11일 밤에 오피스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추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예. 결국 이제 그 국정원 아마 여직원이 그 오피스텔에서 이게 댓글을 달고 있다는 그 예. 제보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지금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앞에 다 갔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들도 쫙 앞에 있었는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셀프 감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직원이 문 열고 놓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며칠도 안 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이게 막아떼서 민주당 의원들을 감금죄로 예. 이게 기소가 됐다가 전부 이게 무죄를 받았던 이런 사건입니다. 기소까지 되는 상황까지 갔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그 기소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셀프 감금 얼마든지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다 구조를 그냥 문 요청할 열고 수 나오면 있는데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막았다고 감금으로 기소한 거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김영주 교수님, 뭐 셀프 감금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이 문제가 우리 정치권에는 상당히 파장을 미칠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긴 논쟁이 온 건데요. 지금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 예.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거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의회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코미 FBI 전 국장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오히려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그런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바로 뭐 결국은 누구를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를 넘어서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든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이 들면 예. 다시 사법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것을 이제 검찰이라든지 또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가다 보면 이거는 당장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선 이건 정치 보복이다고 하면서 본질은 훼손되고 예. 공방만 있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아주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일단 있어야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검찰 쪽을 보면은 눈을 돌려보면 칼잡이가 윤석열 지검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정말 인생 정치 권력이 예. 무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주도하에 만약 이 사건이 이제 추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댓글 팀들의 댓글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정황이 지금 또 추가로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원세훈 원장의 오늘 4년 선고와 별도로 또 다른 국정원 댓글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일파만파로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김영진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국민적 차원에서 좀 합리적 방식은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여론 수렴을 해서 예. 국민적인 의혹도 좀 해소하고 이것들을 정치 보복이 아닌 정치적인 어떤 공정성의 차원에서 지금 해소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이런 어떤 국민적 의혹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못하게 되면 예. 결국은 또 수사의 칼날이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뭐 원세훈 원장이 자기 선에서 한 걸로 다 정리를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추가 조사를 하다 보면 참고인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라 한다면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김영준 교수님 간략하게 좀 이 부분 여쭐게요. 항상 궁금한 게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정치 보복과 진실 규명의 차이는 뭡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예.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진실이 침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침몰된 진실은 부각되는데 이게 우리는 정치와 정쟁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결국은
자신의 입장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국회가 아주 그 나름대로 대립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오로지 국민 속으로 국민만 바라보면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자꾸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혁도 하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정치 정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